했지만 멀어져가는 뒷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 나는 가슴 아팠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한두 번 원망도 했었지만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 너무 내 맘을 아프게 했지. 서로 말없이 걷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이었어. 너무 아쉬웠었어.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한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네. 때로는 눈물도 흘렸지.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그녀는 울면서 갔지만 내 맘도 편하지는 않았어. 그때는 너무나 어렸었기에 그런 사람들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당신의 더 나은 카라이스를 위해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기아 렌터카의 빈틈없는 관리를 받아보세요. 스마트 카라이프 기아 렌터카가 내일시를 알려드립니다. Alright 새로운 이 기분 그 좋은 느낌들의 완벽한 이 지금 All the music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잖아 Everyday all day all that music 그때 그 시절 음악여행 낭만가요.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한입 두고 가실리만 가지 위에 눈물 적셔놓고 이는 바람소리 남겨놓고 항상 가지 위에 그 잎새는 한입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외로움만 더해 나의 약 3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언제 가셨는데 안 전방에 오시나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가시다가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고운 꽃잎 위로 적셔놓고 긴긴 약 찬바람에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가지 위에 그렇게 잎새 꽃단속이 피어오니 안타까워 떨고 있나
아끼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 우리였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들이 어두운 밤하늘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쓰여진 그 편지 다시 치밀합니다 내 가슴에 찬란 단속반입니다. 꿈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약 300m 전방에 차량 단속반입니다.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반입니다. 시속 90km 구간입니다.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졸려? 꿈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약 45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기나긴 핫세월을 기다려 졸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약 3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우리는 바람 부는 벌 안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나긴 겨울 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문제가 뭐 예. 현이다라고 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상당히 섣부르게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신뢰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 그걸 꼼꼼하고 정치하게 검토한 게 맞냐 이제 이런 내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탄핵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요. 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결정해 놨는데 또 유보 이러니까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리더십에 대한 리스크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하게 결정을 해놓고 그림을 크게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짜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민주당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직무정지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효과는 나타나니까. 이상민 장관을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훨씬 더 수사하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탄핵이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직무정지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적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같이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좀 근육자랑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힘자랑? 힘자랑이고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이제 정치적 탄핵으로 갔기 때문에 헌재에서 구제가 된 것인데 그 여파가 어마어마했죠. 열린우리당이라는 이제 뛰어나온 40석짜리의 정당이 일당이 돼버렸습니다. 예. 총선 과반을 할 정도로 역풍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은 신중하게 민주당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국조의 목표가 자칫 잘못하면 이상민 장관 탄핵 또는 해임이 중심인 것처럼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런 문제는 좀 배제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정부 측이 좀 자료 제출해야 되는데 증인 출석이라든가 네. 협조를 해야만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텐데 네. 이렇게 여야 간에 극한 대결로 가고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면 뭐 개문 발차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규명이 안 되면 사실 민주당이 또 뭐랄까요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적 여론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해임 요구가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한 채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께서 가져오신 뉴스로 넘어가죠. 어떤 뉴스입니까? 예, 저는 화물연대 파업 윤 대통령은 강공 모드를 선택했다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네, 일주일째 접어든 화물연대 파업. 어제 정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화물차 기사 300여 명에게 명령서 송달했다면서요? 예, 지금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지금 2차 교섭까지도 오늘 했는데 결렬이 됐고요. 예. 그 만남에서 큰 소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또 품목의 적용 확대를 재차 요구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정부는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해서 이제 300명의 그 화물업 종사자들에게 이미 송달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평가가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해서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또 화물업 종사자들은 개인 사업자의 또 신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법에 있는 이제 제도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또 노동을 강제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의사가 좀 비슷한 구조인데요. 의사들도 다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이런 좀 생명과 재산에 좀 영향이 큰 필수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법에 근거해서 당시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좀 한 사례가 있어서 그 비판은 조금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장윤성 기자는 이러한 업무 개시 명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불법 집단 운송 거부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기재부에선 불법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선 또 불법이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자영업자냐 노동자냐. 그럼 노동자면 파업이고 자영업자면 운송 거부 뭐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도 정리정돈된 하나의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도 예컨대 이제 실제로 이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해서 한번 다투보겠다라고 입장을 정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렇게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교섭조차 지난 6개월 동안 꼼꼼하게 하지 않은 가운데 네. 느닷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거 안 하면은 불법이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대통령이 엄포를 놓는 바람에 상당히 경색 국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여지는 없어지고 강대강 대치 국면만 남게 되는 건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 네. 노조를 이렇게 노동자들을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국민 여론이 또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경 대응하고 있는 정부. 오늘 2차 교섭 결렬 직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 대화 자체를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사로 지금 해석들이 되고 있는데요. 신인기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다면서요? 예, 지금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출퇴근길에 좀 이런 여러 가지 파업으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겪으실까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예. 물론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과는 좀 성질은 좀 많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요, 계속 이제 정권 초기에 이런 그 화물연대라든지 아니면 서울 지하철 노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정치 파업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의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민주노총 정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무래도 그쪽 관련된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물류를 멈춰서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구호로서 현재 이 정권과의 투쟁적인 면도 은근히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경제에 대해서 어디서라도 지금 뭐 하나가 잘못되면 동맥경화처럼 경제 전체가 지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파업으로 가는 것이 일단은 정당하냐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도 화물연대나 지금 지하철 노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걸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또 바로 강대강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 열차가 서로 브레이크 없이 마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냐.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삶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쟁점은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또 많은 그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이 졸음운전, 1, 2, 3위가 다 졸음운전이라는 것인데 이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나서 과적이나 과로나 야간 운행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물론 이제 정부 서로 다른 주장을 해서 좀 쟁점이 형성되는. 잠깐만요. 그 부분 저희가 본론 부분은 따로 또 토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제가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기 변호사님, 물론 이제 말씀 설명 주신 정부 측의 논리 또 법 규정 이런 부분들 다 뭐 공감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과연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사법 통치만 있고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 괜찮은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화면에서 제가 봤는데 노사 관계에 대해서 불법을 엄단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런 메시지는 노동부 장관이나 뭐 국토부 장관이나 뭐 경찰청장이나 이쪽에서 내야 될 메시지인데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연 정치는 존재하느냐를 좀 물어봐야 되는데 야당과의 소통도 완전히 시작조차 못했고요.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 이준석 대표 공면부터 해가지고 내부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됐고 또 MBC를 둘러싼 언론의 자유 논란도 있었고 또 12.9 참사에서도 정치적인 책임 아무도 안 지면서
지금 오로지 사법적인 해결 내지는 법치 만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 좀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또 국정조사나 예산안 놓고서도 지금 여야가 완전히 지금 대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조와의 갈등까지도 이렇게 또 추가되면서 이것도 너무 전선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모든 갈등을 다 법으로 해결하겠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좀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로 지금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 짧게 한마디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안전 문제가 자꾸 위협을 받게 되는 방식이라면 네.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운임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인 1조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구조조정을 해서 10% 인원을 감축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정부가 정말 예.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안전 참사는 없어야 되지 않나? 안전 중력 정치로 푸는 모습 보고 싶다. 네, 장윤선 기자님 또 신인규 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주에 특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이 가까운 1호선 양주역, 계획된 양주 역세권 개발과 양주 테크노밸리, 대단지 브랜드 프리미엄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의 수요까지 12월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에서 만나보세요. 1599-3040 대우건설. 동탄의 가시업승, 자연, 공원, 교육, 생활 모두를 노릴 더없이 좋은 집. 동탄 A106블록 어울림 파밀리에 A107블록 스마드시안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중 12월 1일 경동주택 방문 예약 접수 중 031-376-8849 해영동탄 컨소시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4번 출구 바로와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멀티완승 역세권 예정된 롯데몰과 선영해수 등 압도적인 성공 인프라 내 집처럼 오래 사는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 견본주택 기관 중 02-375-5600 현대건설 손 한번 잡아주고 싶다. 때론 울기도 했지만 정말 따뜻하죠. 감사한 마음으로 웃기도 했던 시간. 오늘 주인공을 만나러 저는 이번 주에 대구에 달려왔습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웠던 바로 그 시간 그 마음들이 만들어낸 감동이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지금은 라디오시대 연말특집 콘서트 사랑의 손길로 인순이, 김범용, 이한철, 서영은, 장민호, 요요미가 함께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금은 라디오시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2월 15일 서울 MBC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아직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잘 지내지? 그냥 본지 오래돼서. 마음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파란만장한 정치의 시간. 이것이 정치다. 정치 프로파일링.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 오늘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앞코너에서 짚어보긴 했는데요. 의원님 오셨으니까 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된 정부의 대응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보면 뭐 어쨌든 민노총도 특히 화물연대 뭐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느냐,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뭐 보도되는 것들 보고 이제 분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 부분 문제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는 저는 좀 불법 단속 이런 건 이제 경찰의 영역이고요. 사실 이제 더 큰 의미에서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 파마 문제 삼을 게 아니고 그럼 왜 이런 일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나? 근본적인 문제. 그렇죠. 그리고 왜 운임을 자꾸 고정해달라고 할까? 이게 시장 질서에 반하는데 왜 이렇게 운임을 고정하면 어떻게 되나 앞으로? 그럼 이번에 고정 안전운임제 동의해도 다음에 계속할 건가?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정부가.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소한 뭔가를 좀 압박을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물류 운임을 고정하는 건 사실 선진국에는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협상의 비대칭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후진적인 물류 시장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육상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화주는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협상을 이제 가격을 협상을 하려면 차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주들은 개인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차 한 대 달랑 가지고 자기 차 지입해가지고 이 협상을 하니까 가격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틈바구니에 타서 또 민노총이 또 들어와서 이거 협상해준다고 하는데 민노총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경영적 마인드는 전혀 없는 거죠. 이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는 이 비대칭적이고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DHL이라든지 FedEx 이런 큰 물류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물류 회사가 화주들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협상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또 문제가 있으면 노사분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고 차주 회사들은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선진국, 이제 우리 같은 규모가 큰 국가에서 이렇게 되게 후진적인 시스템이 있다? 그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 물류 생태계 선진화 방안 이걸 내놓고 화물연대하고 또는 그 외에 그 조합원 아닌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좀 이렇게 대안을 얘기를 하고 한 1년 동안 요거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이 파업도 좀 질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 물류 산업 시스템의 후진성 해소부터 좀 대안을 내놓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극한 여야 간 대결 구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발의해서 의결시키고 안 받아들여지면 탄핵 소추안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대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국정조사 안 하겠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사실은 뭐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상민 장관은 사퇴해야죠. 당연히 사퇴해야 되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은 사실은 좀 내려면 좀 빨리 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좀 실기를 좀 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참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 사퇴 여론이 막 들끓을 때 그때 내는 게 좀 좋았을 텐데 뭐 지금 나름대로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내는데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정조사 협의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건 공개된 얘기는 아니지만 뭐 저는 뭐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제 짐작에 얘기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책임자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럼 그 사람들 사퇴라든가 이런 요구나 이런 원내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좀 주고받으면서 서로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건데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마 주호영 대표께서는 제 짐작에는 이렇게 국조가 있으니까 국조를 하고 나서 그 얘기 좀 하자. 지금 그 얘기 할 때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니까 굉장히 이제 분개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 그냥 느낌에 눈치에 좀 그런 것 같고 뭐 그것이 막 대놓고 굉장히 정색하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뭐 지나가는 얘기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뭐 국민적 그 여론이 워낙 강하니까 뭐 민주당 측에서는 공을 갖다가 대통령께 넘기자라고 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오락가락 뭐 약간 우왕좌왕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발의하는 걸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거부권 행사할 것 같기도 한데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이번에 유가족들이 얼마나 막 정말 너무 가슴 아파서 못 보겠던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형식적인 거 말고 정말 뭔가 국민들한테 진짜 책임지려는 자세가 있구나. 아니 이거 뭔가 필요한데 상징적 인물이다. 그분 최소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해임 건의안을 그냥 단칼에 거부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치가 너무 과잉되면요 이게 공안 통치로 흘러요. 그래서
정치가 또 실종이 돼요. 네. 지금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또 실제로 밑에 이제 실무자들이야 형사 책임을 가려서 이렇게 책임을 묻는 그러니까 법치의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장관과 대통령 이 위의 정치 집단들은 법치를 넘어서는 정치까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태 이런 어떤 정치적 어떤 액션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국민들을 또 위로하고 이제 이 희생자 유가족들한테 또 뭔가가 좀 어떤 액션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 사퇴하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럴 수는 있어요. 바로 받기가 뭐 하면 또 대통령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물러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정치에서는 때로 물러서는 게 얻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사퇴 거취를 정리하되 그 의사를 존중해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하겠다라든가 뭐 그래도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현명한 어떤 이렇게 방안들을 찾아서 좀 이렇게 이번에는 좀 너무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가 다시 좀 복원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치 복원 말씀 주셨고 이 사안 같은 경우 특히 유가족이나 국민 시선으로 공감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면 민주당만 보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재명 방탄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위는 뭐 자기 모순이다. 그 얘기는 국민이나 유가족의 시선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되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양당이 마치 매칭 게임 하듯이 하고 있어요. 무슨 축구 요새 이제 월드컵 많이 보시겠지만 마치 축구하는 것처럼 서로 상대방만 있는 경기를 1대1의 경기 같은. 그리고 마치 관객도 응원하는 자기 팬들만 서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한 양쪽에 20% 많아야 제가 볼 때 양쪽이 각각 20%라고 보는데요. 그 극렬 지지자들은 뭐 어떻게 보면 한 10%씩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60에서 한 80% 되는 국민들은 사실은 어떤 특정 팀을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때때로는 옳은 얘기하는 집단을 응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두 당이 잘 협상을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게 양당제 이제 폐해인데 왜냐하면 독과점이 되다 보니까 자꾸 공천할 때 극단적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공천이 돼요. 또 자기 밑에 줄 서는 사람 위주로. 그래서 공천 제도에 이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고요. 저는 과거에 이제 제가 국민의당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를 하면서 양당의 그 협상을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제가 균형추 역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캐스팅보트 역할도 많이 했었는데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보면서 합리적인 쪽에 힘을 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야당이니까 여당 공격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참 아쉽다. 요즘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좀 후회를 많이 해요. 그때 우리가 국민의당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막 급조한 정당의 그런 것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팀워크가 잘 안 됐던 것도 있었고 또 리더십의 문제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잘 끌고 갔었어야 되는데 정말 큰 과오를 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대 여야 이외의 그런 중재 역할을 할 만한 제3당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대통령 선거 때에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러한 어떤 중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는 요즘에는 뭐 보수 진보 나누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선의 정당이 사실은 집권을 하는 게 나라가 편안하죠. 여당 또 여권 이야기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당 지도부
초대 만찬, 일본은 뭐 집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소위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그 핵심 친윤 의원분들만 따로 부부 동반으로 초대를 해서 자리를 가졌다. 그러면서 이것이 관저 정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관저 정치 자체를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네.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안 만나시는데 네. 그 사람들을 유독 먼저 만났다 이런 거고 대통령은 사실 실제로 사실상 사생활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 됐기도 하지만 뭐 이때까지 다 그랬으니까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모든 행위는 정치 행위로서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네. 대통령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지만 내 사생활도 있고 뭐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모든 게 정치 의미가 부여가 돼요. 네. 그 다음에 특히 그 상대나 관련된 사람들이 정치인이거나 국정과 관련돼 있을 경우는 더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어떤 계파 또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경선 때 자기를 처음부터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 좀 노출되는 걸 꺼려하고 네. 약간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조심하거든요, 되게.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부부 동반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그는 화기애애했다 이러는데 정책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굉장히 부적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바로 지도부하고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도부 만찬 전에 이런 게 있었고 또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흘러나온 얘기는 전당대회 얘기를 했다. 그러게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당의 권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면 사실 직권남용이 또 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윤 대통령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적폐수사 본인이 다 지휘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였거든요. 네. 본인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는 충분히 조심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자칫 당권으로 연결되고 또 현실화되고 그것이 나중에 공천까지 만약에 연결됐다고 의심을 받게 되면 네. 굉장한 문제가 불거집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하고 국민 심판을 받고 이 이전에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헌법의 정신을 위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네. 이번에 그 역시 이게 대통령의 행위가 매우 정치 의미가 부여가 되고 하나하나가 그렇다는 거를 이렇게 잘 깜빡하신 건가?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되시니까 또 수사할 때 하고 조금 이렇게 네. 그러신 건가? 이렇게 좀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 저는 참 그 말이 참 와닿았었는데 그 당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한다면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정신은 공정을 내세워서 집권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조심하셔야 된다. 네.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걱정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우선 국민의힘 당면과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코앞에 있는데요. 2월에 열리느냐 6월에 열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골적으로 보자면 이제 소위 비주류,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유승민 대표가 되면 뭐 좀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래서 9대1 정말 황당한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진짜, 하려면 빨리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거는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만 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합의 구도가 깨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선 때 있었던. 네. 근데 표를 얻을 땐 연합했다가 표가 끝나거나 선거 끝나고 나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이 연합 구도를 네. 다시 복원하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주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매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명쾌한 분석과 함께 강력한 하이킥을 날려드립니다. 사건 하이킥! 네, 김유리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새 주거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현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2번이나 이사를 시도했지만 부인의 신상도 드러나면서 계약이 불발됐는데요. 조두순은 새 집을 구하고 있지만 이사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조두순이 계약 만료로 이사를 새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조두순과 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 표디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상됐던 상황이죠. 네. 사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미 논의가 됐던 이야기고요. 과연 알려져 있는 성범죄자가 우리 이웃에 혹은 내 집에 들어온다고 할 때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이 상황은 이미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 같은 경우는요. 70여 명의 성범죄자들, 신상 등록 공개된 자들이 집을 못 구해가지고 결국 다리 밑에 모였어요. 그 텐트를 치고 모여 사는 성범죄자 캠프가 만들어졌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주민들에게 더 위협 요소가 된다. 불안